뭐야?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자, 광복된 이후에도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던 친일파가 또 있어요. 악독하고 혹독한 고문술로 일제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친일 경찰이 있습니다. 친일 경찰. 바로 이름이 노덕술이라고 해요. 울산에서 태어난 노덕술은 그 일본인이 경영하던 그 잡화점에서 잠깐 일하다가 홋카이도를 건너가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귀국해가지고 이제 경찰이 되기 위해 가지고 경남 순시 교습소에 들어가서 졸업을 해요. 그리고 일제 이제 순사로 경찰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일제의 눈에 들어야 되잖아요. 조선인이. 그래서 더욱더 악랄하게 항일 인사, 항일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싹 잡아가지고 무자비하게 고문을 합니다. 노덕술은 일제 강점기에 고문 귀신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뭐 별의별 새로운 형태의 고문을 만들어낸 것으로 악명 높았는데 피해자의 혀와 머리카락을 잡아 뽑아요. 혀와 머리카락이요? 머리카락. 그리고 좁은 상자에 사람을 가둬버리고 밖에서 못질을 합니다. 아유. 사람의 손발을 다 묶은 다음에 구타하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거는 세 발의 피에 불과해요. 설에 따르면 일제의 고문 기술 가운데서 70%가량이 노덕술이 개발을 했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 비록 학력도 낮고 이 든든한 배경도 없었지만 노덕술 정말로 승승장구를 합니다. 지금 직급으로 보면은 그 총경급인 이제 경시의 자리까지 오르는데 일제강점기 시기에 조선인 일제 경찰로 경시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은 총 21명밖에 없다고 해요. 게다가 노덕술을 제외한 조선인 경시들은요, 이미 대한제국 시절부터 경찰 경험이 있었고 또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일제의 눈에 들기 위해 가지고 필사적인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8월 15일 드디어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러면 독립 후에 우리 정부는 노덕술을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똑같이 고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상자에 넣고 똑같이 그냥. 밖에서 못질하고 본인이 이때까지 했던 거 저 싹 뜯고 뜯고 이자가 뜯고, 붙어있으니까 예. 좀 더 해야지.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이렇게 못 박힌데 이렇게 걷게 하고, 예, 그냥 너무 이쁘다. 그리고 이제 뭐 피부를 하나씩 벗긴다던가 확실히 성종답다. 무한대로 고문. 무한대로 고문해야죠. 예. 좀 그룹대로 무한대로. 마음으로는. 근데 자, 일본 경찰의 호랑이라고 불리면서 이제 일제 고문 경찰의 대명사로 악명을 떨치던 노덕술, 해방 후에는요, 독립투사를 잡던 악질 경찰에서 좌익 분자를 색출하는 애국 경찰이 됩니다. 오? 그리고 해방 후에 이 노덕술에게 잡혀가지고 엄청난 수모를 당한 독립운동가가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그 영화 암살에서 조승우 씨가 역할을 했던 독립운동가 그 약산 김원봉 선생님이십니다. 그 3.1운동 이후에 이제 의열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항일 무장투쟁을 하신 독립운동가거든요. 그러니까 친일파와 일본 제국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었겠죠. 일제가 얼마나 이 김원봉 선생을 두려워했냐면요, 백범 김구 선생님의 현상금이 60만 원이었어요. 근데 김원봉 선생님은 100만 원이에요. 얼마이냐?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320억 원의 현상금을 붙였습니다. 그만큼 일제가 두려움에 떨었던 인물이 바로 약산 김원봉 선생입니다. 김원봉을 잡기 위해 가지고 일제가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잡으려고 했지만 일제 강점기에는 단 한 번도 체포된 일이 없었어요. 근데 해방된 이후에 노덕술에게 체포가 됩니다. 이 말에 의하면 노덕술이 김원봉 선생을 잡아가지고 뺨을 때리면서 모욕을 줬다고 해요. 그때 김원봉 선생님이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조국 해방을 위해 일본 놈과 싸울 때도 이런 수모를 당한 적이 없는데 해방된 조국에서 악질 친일파 경찰 손에 수갑을 차다니 이럴 수가 있냐라고 울분을 토하셨다고 하죠.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앞장섰던 그 독립운동가들을 이 탄압한 공로로 일제로부터 2개의 훈장을 받아요, 노덕술은요. 해방 후에도 경찰로 계속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해방 이후에 6.25 전쟁에서 또 공을 세웠다는 명목으로 우리 정부로부터 3개의 훈장을 또 받습니다. 아니 근데 왜 전에 저질렀던 그 죄값은 안 치르죠? 당시는 이제 그 남북이 대치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반공을 외치면은 친일 행위는 이제 깨끗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묻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아, 그거는 정말 안타까운 우리의 근대 역사 중에 하나죠. 네. 앞서 소개해드린 크비슬링은 독일이 이제 패전하자마자 붙잡혀서 총살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도 아직까지 이런 빌어먹은 크비슬링라고 이제 욕으로 쓰이고 있는데 우리는 해방 후에도 매국노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애국은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야지 우리가 애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뭔가 우리의 국민들을 위한 일을 하는 그런 행위들. 그렇죠. 혹시 서울역 자주 가세요? 네, 자주 갑니다. 서울역에서 특이한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특이한 거요? 네. 이게 여기 왜 있을까? 서울역 그 광장에 가시면요. 두루마리기를 입고 우뚝 서 있는 백발의 노인 동상이 있습니다. 바로 강우규 선생의 동상입니다. 자, 때는 1919년 9월 2일 오후 서울 남대문 주변에는요. 새로 부임하는 조선 총독 3대 총독인 사이또 총독을 맞이하기 위한 환영 행사 준비로 아주 바빴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떠나는 사이또 총독의 마차에 폭탄이 하나 날아들어요. 샤! 빵! 천지를 진동하는 굉음과 함께 주변 아수라장이 됩니다. 폭탄 던진 후에도 정신없는 군중들 사이로 유유히 빠져나온 사람의 정체는 바로 이 동상의 주인공이신 백발의 노인 강우규 선생님이셨습니다. 와, 독일군도 그러셨구나. 당시 이제 강우규 선생님은 50대였어요. 이제 노년기에 막 접어들고 있던 때였는데 하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정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되찾자라는 열정으로 사이또라는 사람이 9월 2일에 부임한다는 사실을 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이또 총독의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얼굴을 익힙니다. 사이또 이렇게 생겼다. 사이또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매일 남대문역, 당시 서울역 이름이 남대문역이었거든요. 남대문역에 나가서 지형들을 다 답사해요. 폭탄을 던질 위치까지 다 이제 정합니다. 정말 주도 면밀하게 거사를 준비를 했지만 하지만 아쉽게도 총독을 폭살시키지는 못합니다. 의거 후에 다시 2차 거사를 준비를 하지만 체포가 돼요. 어떻게 체포가 되냐? 일제에 충성을 하는 조선인 형사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된 다음에 그 조선인 형사는 이런 말 했다고 하죠. 영감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세요. 자, 근데요, 일본인 조선 총독에게 폭탄을 던지시고 그 자리에 그 강우규 선생님의 동상이 있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그냥 지나치시고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그 후손들의 무관심 속에서 빛바랜 채 외로이 그 자리에 홀로 서 계시는 걸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일본에서는 최악의 그 지진 피해로 기록된 지진이 있습니다. 1923년도 일본 중심지 도쿄와 관동 일대 규모 7.9의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7.9면은 엄청난 대지진이에요. 당시 사망자만 14만 명에 육박할 정도였는데 당시 일본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1차 세계대전 후에 대공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 대공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지금 대지진까지 일어났었습니까? 이 민심 동요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어요. 일본 정부가 봤을 때도.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야 돼요. 여기에 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미즈노 렌타로라는 인물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조선인이라고 하면 이를 갈던 인물이었어요. 조선인이 던진 폭탄에 의해서 다리를 크게 다친 사람이거든요. 이 미즈노 렌타로에게는 이 기회 정말 놓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그 강요회의에서 이런 말을 해요.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그 당시 경시청, 지금으로 치면 경찰청이죠. 경시청에 근무하던 쇼리키 마스타로라는 인물에게 또 들어가요. 그 기자들에게 이런 말 합니다. 조선인들이 폭도가 되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기자들은 경시청
고위 관계자가 그런 말 하니까 농담은 아니잖아요. 네. 이걸 일제히 신문에 실으면서 이 신문을 받아본 일본인들 조선인에 대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집이 다 날아갔어요. 재산 다 날아갔어요. 여기에 지금 신문에 조선인들이 폭도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일본인들은 아무 죄가 없는 조선인들에게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관동 대지진으로 인해서 시작된 일본의 이 학살, 그 학살로 인해 가지고 독일 측 자료에 따르면 2만 명 이상의 조선인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3.1운동 이후에 이제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을 하기가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간 박열. 영화 박열. 이재훈 씨가 연기했던 이재훈 씨. 영화 박열. 네, 그분이시구나. 박열 선생님이십니다. 박열 의사, 박열 선생님은 이제 일본에 건너가가지고 국내에서보다 더 활발한 항일 투쟁을 합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이 동지이자 이 아내인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가네코 후미코, 일본인 여성이었습니다. 이 가네코 후미코 여사도 정말 일제 만행을 적극적으로 이 항의를 해요. 일본이 이러면 안 된다. 깨어 계신 분이었군요. 이 과정에서 이제 박열 의사는 1923년 일본 황태자 결혼식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황태자 제거하자. 그러던 와중에 관동 대지진이 발생을 한 거예요. 네. 수많은 조선인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때 박열 열사, 박열 의사, 그리고 아내인 후미코 또한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었다는 혐의로 구속이 되고 기소가 됩니다. 근데 일본 경찰이 취재를 해보니까 폭탄을 만들어서 일본 황태자한테 던질 계획을 꾸몄다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렇다. 내가 던지려고 했다. 당시 일본 검사는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잘 됐다. 일본의 아픔을 이용해서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다. 연결을 시켜버려요. 참.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박열 의사는 재판을 앞두고 4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죄인 취급하지 마라. 두 번째, 재판장과 동등한 좌석을 설치해달라. 세 번째, 나는 조선의 관리다. 조선 관복을 입게 해달라. 그리고 나는 일본어를 하지만 난 조선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난 조선어를 쓰겠다. 조선어 사용권을 달라. 이거 다 받아줘요. 일본 사법부가. 박열 선생은 조선 전통 관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가요. 재판 결과 일본은 박열 선생 부부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피고 박열 사형 땅땅땅 내리자마자 박열 선생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재판장 수고했네. 내 옥체야 자네들 마음대로 죽이지만 내 정신이야 어찌하겠는가. 초월하신 분이에요. 사형 선고 일주일 후에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해줘요. 여기에 박열 선생과 부인 후미코는 나를 사형시켜달라고 왜 무기징역이라고 사면장을 쫙쫙 찢어버립니다. 이후에 1926년 이제 무기징역으로 옥살이라던 중에 후미코 여사는 옥중에서 23살의 어린 나이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2018년 일본인이지만 일제에 저항을 한 가네코 후미코 여사는 세상을 떠난 지 92년 만에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아서 건국 훈장을 받습니다.